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02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요. 우리가 역사를 다루면 늘 이제 친근감 넘치는 사람들, 인물들이 좀 나오잖아요. 뭐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세종이라든가 태종, 태조, 이성계, 뭐 정조, 연산군 이런 임금들도 있고 숙정, 나쁜 남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인물로는 뭐 황희정승이라든가 뭐 사육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그 다산 정약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목민심서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 워낙 많은 문헌을 남기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뭐 태어난 게 한 200년 남짓 뭐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인물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제 더욱더 좀 친근감을 갖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네. 유독 이야기거리가 많으신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근에 발굴된 다산 관련 자료가 아마 많이 봤을 텐데요. 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피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하피첩이 네. 도대체 뭔가 보물로 벌써 지정이 됐고요. 이 보물이 사실 한 12년 전쯤에 그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의 수레에서 이제 나왔다. 네. 리아까라 그러죠, 우리 흔히.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편지인데 그 아들 두 분한테 그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유배 중에 그런 네.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니까 뭐 다정한 그 표현들이 많은데 사실 꾸지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피곤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듭니다. 네. 그 유배 중인데 그냥 아버지가 맨날 미주알 고주알 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그 18년 기러기 아빠 그 다산 정약용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랄까 꾸지람이랄까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12년 전에 하피첩이 처음 발견됐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2004년인데 어느 날 그 이 수원의 그 공사장이라 그러는데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제 그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죠. 수레를 끌고 왔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 현장 소장이 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가서 옆에 있는 그 공사장 옆에 있는 그 폐지를 좀 그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렇게 박스 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할머니는 공사장에 이렇게 많이 쌓아둔 박스 더미를 보고 좀 가져가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장 현장 소장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잠이 좀 깼으니까 네. 무심코 이제 할머니가 끌고 온 수레를 좀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이 책 같은 게 좀 보이고 고소 같은 게 보여서 네. 이제 그 범상치 않은 느낌, 그 뭐라 그러죠? 뒤통수가 좀 싸한 느낌 이런 걸 받았다는 거죠. 뭔가 이 현장 소장이 뭔가 촉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예,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장이 할머니한테 저 책은 저한테 주면 안 될까요?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뭐 뭔지 모르니까 뭐 네. 그러라고 했겠죠. 그럼 소장이 책을 보고 좀 뭐 좀 알 수 있었나요? 이 사실은 소장도 뭐 이렇게 그 한하게 뭐 이렇게 조예가기 뭐 저도 그렇지만 뭐 한하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석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무슨 책인지 예.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 보면은 중요한 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네. 그 진품용품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06년 한 5월쯤에 여기 한번 나가볼까 해갖고 이제 감정을 의뢰했다는 거죠. 진품용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예전에 왕종근 아나운서가 진행하면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왕종근 아나운서가 약간 사투리 좀 쓰면서 목소리가 굵은 아나운서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기사하고 이제 다루려고 한번 왕 아나운서하고 통화를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95년부터 한 12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그 책을 보고서 헌 책을 보고서 그 당시에 이 진품용품의 감정위원이 있거든요. 네. 김영복 씨라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위원은 딱 보고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작품인 걸 알았나 봐요. 예, 사실 뭐 이 책을 소개한 내용이 사실은 뭐 다산 신문집이라든가 뭐 고려대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화병 제도라는 그 이 문헌이나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헌에 있던 그 자료가 바로 그리고 감정 의뢰된 이 문화재가 바로 하피첩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산 신문집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려고 있을 적에 병이 든 아내가 이제 헌 치마 5폭을 보내왔다. 그것은
그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후념, 이게 이제 결혼할 때 입는 예복이죠. 네. 로서 그 붉은 빛이 다망색으로 이제 변해서 빛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책으로 쓰기에 알맞았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이 조그만 첩을 만들어서 손이 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써서 두 아들에게 전해준다. 이 나중에 이 글을 보고 이 아들이 감회를 일으켜서 아 이것이 그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흔적과 손때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감정이 뭉클하게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이거를 하피접이라고 했다. 이것은 곧 다홍치마, 그걸 홍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홍치마에 전용된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1810년 초가을에 다산의 동함에서 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 기록을 보면 다산 선생이 1810년 그러니까 뭐 경호년에 부인이 보내온 다홍치마를 이제 아들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200년이 지나도록 실물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기보다도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가보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다산 가문에서.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뭐 하도 우리나라 그 역사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아마 행방이 묘연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찮게 폐지를 죽고 있던 할머니 수레 속에서 발견이 된 거네요. 예. 엄청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감정가가 1억이었다는 거죠. 1억이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비싼 편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만약에 돈이 있다면 샀을 텐데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왕정근 씨하고 통화를 했던 왕정근 씨가 자기가 한번 그 유물을 구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유산인데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왕 아나운서가 또 이 다산 정량 선생을 존경했다고 평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뭐 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안 산 거죠? 왜 안 샀어요? 담당 PD가 그걸 왜 사냐고 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좀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후회를 하는데 뭐 아주 그냥 허탕하게 웃으면서 너무 후회된다. 그때 구입해야 됐었는데 뭐 이러면서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후회를 했는지. 그래요? 이 진품 명품 프로에 나온 다음에 그럼 하피첩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은 그 원래는 그 할머니가 한테 이제 돈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할머니는 또 그 전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게 자기가 그거를 갖고 있는데 가치도 몰랐고 그걸 그냥 줘버렸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장이 아무래도 그 이제 1억인지를 뭐 했겠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팔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문화재청이 이제 보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금보험공사가 이 파산했던 부산저축은행 그 전 대표로부터 이 하피접을 압류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작년 9월에 그 경매로 출품이 됐고요. 네, 최근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경매에서 누가 하피첩을 샀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왕정근 아나운서가 후회했을 거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에서 이걸 샀는데요. 예. 7억 5천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 네. 주고 샀다 그러면 만약에 팔더라도 물론 그걸 팔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게 벌써 얼마나의 그 차익입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도 1년 유물 구입비가 28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한 9월 정도 샀는데 남은 돈을 탈탈 털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한 4분의 1도 넘는 가격이죠. 네. 그래도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국립기관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됐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이선저선 떠돌아다니는 뭐 신세는 좀 처량한 신세잖아요. 그걸 모면했으니까 이 다행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다산 선생이 하피점만 만든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 부인 홍 씨가 보내온 치마잖아요. 예. 하피접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피접이라는 거는 두 아들 학연, 하규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학연, 정하규인데 네. 그 두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고 이게 또 3년 뒤에 그러니까 1813년에 그 남은 그 이 치마 폭이 하나 남았었다는 거예요. 자르고 남은 게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걸 가지고 그 외동딸을 위해서 이제 시집을 가는 외동딸을 위해서 그 치마폭을 썼다 그럽니다. 네, 이게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아빠의 뭐 선물 같은 거였나 봐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치마폭으로 이제 가리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뭐 그 가리개에 이제 그 행복한 혼인 생활을 축원하는 매조도를 뭐 이렇게 쌍으로 그렸다는 거고 두 마리 새가 앉아서 이렇게 뭐 한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림인데 그 부부가 이제 잘 살기 위한 아빠의 마음
이런 단무시, 그다음에 이제 가리개를 만든 사연 이런 걸 적은 거죠. 이것이 매화 병 제도인데요. 고려대 박물관에 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건데 뭐 결혼해서 잘 살라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러면 부인 홍 씨가 이 귀양간 남편한테 치마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부인의 뭔가 애정이 담긴 물건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편지지로 사용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 병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약해졌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뭐 10년째 귀향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이제 시집 올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보낸 이유가 있었겠죠.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오랫도록 못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보낸 사랑의 증표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디 날 잊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다산이 좀 낭만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사랑의 증표로 보냈다고 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그리울 때마다 좀 꺼내서 보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이걸 편지지로 썼으니 좀 깬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예, 지금 같으면은 아마 네. 어떨까요? 뭐 우리 저 안에 있는 우리 부인님 같은 경우가 보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부인. 이게 네. 뭐라 그러냐면 세월이 흘러서 이 치마가 다망색으로 아주 붉은색이었는데 다망색으로 아주 이렇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색이 바랬다는 걸 딱 보니까 그 다홍 치마를 보니까 생각해낸다는 게 글 쓸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글쓰기에 진짜 알맞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멋대가리 없는 남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 부인이라 그러면 사실 뭐 김학미 기자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지금이야 뭐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기구가 많으니까 잘 물어봤겠죠. 이 뜻이 뭐냐고 물어봤을 텐데 사실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면 뭐 엄청 심하면 이혼 당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혼까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뭐 사실은 뭐 좀 그렇겠죠. 좀 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남편이 보내온 하피첩 그다음에 매저도 이런 거를 이제 본 그 부인 홍 씨의 마음이 좀 더 가슴이 더 촉촉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들이나 딸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아비와 어미의 그 채취와 뭐 그런 가르침이 담긴 걸 보내는 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아까 분명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아빠와 어머니의 뭔가 흔적이 둘 다 있는 거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다산 선생 입장에서는 남편과 아빠의 마음을 치마폭에 담아서 보냈네요. 네, 뭐 그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걸 왜 하피첩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그 아까 다산 신문집에 보면은 홍군이라고 나오거든요. 붉은 홍자에다가 이제 이 다홍치마 치마 군자인데요. 이게 이제 그거가 전용된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홍군이라는 게 다홍치마인데 이 다홍치마라는 게 사실은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와 미인이라는 소리도 있는데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 있는데 기생이라는 소리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다홍치마 뭐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면 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말도 좀 듣잖아요. 요즘 사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은 요즘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왕이면 처녀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그 성희롱의 의미가 약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산도 그런 뭐 성희롱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상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생 소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홍군보다는 하피라고 표현한 거건데요. 하피라는 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신부가 입는 홀레복이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에서도 이제 뭐 비빈이 홀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그 시집 올 때 온 부인이 입고 온 그 치마 이걸 이제 하피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예, 그렇군요. 이 다산이 그러면 하피첩을 썼을 때 그 기양살이 중이었잖아요. 당시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예, 그 다산이 사실은 그 20대 초반에 이 한때 그 천주교에 심취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곤욕을 치릅니다. 뭐 그때는 사실은 그러나 이 다산을 사실 아낀 분이 또 정조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괜찮았죠. 정조임금이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 정조임금이 이제 그 1800년에 승하를 하게 돼요. 돌아가시게 돼 갖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위기라는 거는 역시 천주교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다산이 그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 자아 비판을 하거든요. 원래 그 전에 뭐 이 정조임금 계실 때 그랬는데
자기가 이 20대 초반에 천주교를 믿은 거는 정말로 젊은 날에 진짜 어리석은 치기였다 뭐 이러면서 한때나마 이 천주교에 빠졌던 걸 굉장히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넘어가고 정조임금 워낙 예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비서로도 두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정조임금이 승하를 하게 되니까 다시 그것이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잖아요. 계속 네. 일어나는 게 신유 박해가 있고 1801년에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이제 또 이 황소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또 나오지만 사실 다산은 신유 박해 때도 이 경북 포항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장기로 유배형을 떠난 거거든요. 또 유배라고 하면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으니까 좀 불행 중 다행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그해 10월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그 황사영 백서 사건은 또 뭔가요? 예, 우리가 뭐 아마 천주교회사를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요. 황사영이라는 분이 천주교인이죠. 그 청나라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예. 이 천주교 주교 구베아라는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발각이 되는데 내용이 아주 경천동지할 내용입니다. 조선이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고 탄압을 너무 받는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천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 군대를 개입시켜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거의 반역죄에 준하는 큰 내용인데요. 아마도 지금으로 네. 따져도 그럴 것 같은데요. 외세를 개입을 시켜갖고 아무리 교회가 좋다 그래도 예. 종교가 좋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반 대역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귀향을 가 있었는데 그 포항 쪽으로 요 불똥이 이제 또 떨어지는 거죠. 이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이제 다산 집안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다산한테 튀고 그래 이 불똥이 튀고 그래서 이 장기에서 유배 중이던 다산이 다시 이제 전라도 강진으로 더 좀 저쪽 더 먼 곳으로 이배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산이 어떻게 보면 18년 유배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이 아까 신유 박해가 일어난 해가 1801년이고 그 해부터 이제 기항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합의첩을 쓴 때는 1810년이라고 저희가 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쓴 해는 기항살이 10년째 하던 해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당시의 상황을 유출해 보면 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1801년이면 40살 나이에 이제 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두 아들이 19살, 16살 이렇게 됐을 텐데 이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뭐 29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26살 이렇게 됐을 테니까 사실은 또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합의첩에 쓰인 내용을 좀 궁금한데요. 다산이 이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 내용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패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족이 뭐예요? 다들 패자, 뭐 패할 패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망한 가문이라는 소리인데 두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 합의첩뿐만 아니라 다른 그 편지도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패족이라는 말을 정말로 끊임없이 씁니다. 뭐 이 패족을 와신상담의 단어로 좀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너희들은 뭐 망한 가문의 자손이다. 패족으로서 너희는 잘 처신해야 된다. 이 평민이 배우지 못하면 그냥 못난 자손이 되는데 사람이 되는데 패족이 배우지 못하면 아주 비천하고 더러운 신분이고 손가락질 받는다. 혼인길도 막힌다. 이런 아주 혹독한 얘기를 막 합니다. 뭐 두고두고 한으로 남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산이 합의첩을 보면은 패족의 자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친척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뭐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아주 타이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편지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신당한 일을 적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 때문에 이제 가문이 패족이 되고 주변 사람들 배신을 많이 당했다는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옛날부터 이 붕당 그러니까 이게 뭐 당파에 이제 연루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공경에 처해 이제 뭐 오래 사귀었던 벗들이 우리를 연못에 막 밀어넣고 그 위에 돌까지 던지는 그런 짓을 당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파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산이 합의첩에서 아들들에게 강조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근면과 검소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근면은 부를 생산하고 검소는 가난을 구제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벼슬이 지금 없으니까 농장을 뭐 재산을 물려줄 건 없다. 그러나 단 두 글자를 남기는데 하나는 근면이고 하나는 검소다. 그리고 놀고 먹는 식구는 없어야 된다. 이것이 근면이고 검소는
의복은 몸만 가리면 된다. 음식은 생명만 연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고 서리 사욕을 할 필요도 없고 사치를 부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아들들에게 또 나누면서 살라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주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물은 쌓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 음식, 재물은 이 모두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입으면 해지고 먹으면 소화되고 먹으면 썩고 그다음에 자손들한테 물려주면 뭐 흩어지고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니 이 친척이나 친구한테 가난한 친척이나 친구한테 나눠주는 게 낫다. 그러면서 매기론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재물은 단단히 잡으려 할수록 더욱 미끄럽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매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다산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재물이 매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부자들한테도 좀 적용되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몇백억씩 수천억씩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서 회사는 막 망해놓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피첩에는 총 몇 편의 편지나 담겨 있었나요? 26편인데요. 사실 극히 일부죠. 원래 그 아들한테 보낸 편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비단에 이제 좋은 천이잖아요. 거기다 쓴 글이라 좀 정제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피첩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 편지들을 보면 아주 정말로 더욱 짙은 다산의 인간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산 선생님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의 뭐 디스 같은 건데 그 다산 편지를 보면은 자기하고 두 아들을 비교하고 또 형제끼리 이렇게 비교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 뭐 야 니네들은 뭐 서로 이래 이러면서 막 비교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뭐 그 자신과 아들들을 비교한다거나 뭐 형제끼리 비교하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재주가 너희들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요. 그 뭐 그렇죠. 자뻑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학연의 재주와 기억력이 이 나 젊었을 때보다 아버지 젊었을 때보다는 부족하다. 뭐 부족하긴 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디스. 그다음에 이제 학유 둘째죠. 학유의 재주와 역량이 큰 애보다 좀 주판 한 알 정도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실제로 썼다고 하면 뭐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안 좋은 교육법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봐도 이렇게 뭐 내가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딸한테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칭찬한 거고 뭐 비교하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칭찬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두 아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덜어는 나보다 나은 글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 보니까 좀 큰형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성품이 자상하고 뭔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다. 사고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칭찬도 합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다산 선생이 패족으로서 이렇게 약간 망한 자문의 자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주 좀 그런 의미에서 자극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좋은 해석으로 그렇게 해야죠. 다산만의 어떻게 보면 격려의 방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먼 곳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엄청 잔소리를 한 것 같네요. 그걸 뭐 우리가 깨알 짓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 두 아들이 이제 그 큰아버지 정약현이 있는데 그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거를 사실 꾸짖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큰아버지가 팔이 아팠을 때 니들이 극진하게 봉양한 적이 있느냐? 그러지 못한 주제에 뭔 그렇게 말이 많느냐? 큰아버지 섬기는 일이 나 섬기듯이 하면 된다. 진실한 마음이면 한 달도 못 가서 이 큰아버지의 마음이 뭐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보면 큰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서운하거나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서 이제 야 그 정말 좀 이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제발 니네 엄마한테 좀 잘 좀 해라 뭐 신신당부라고 야 그 너네들 그 부녀자들 말이야 그 좀 부엌 좀 들어가서 일 좀 하지 연기 좀 쓰이면 어떠냐 그 좀 그리고 형제들이 가서 그 어머니 그 방 뜨거운 거 찬가 좀 보고 네. 좀 이렇게 불주 좀 떼드리고 그런 거는 종시키지 마라. 몸종시키지 말고 니네들이 좀 가서 해라. 네. 그게 이제 뭐 너네들이 효자가 되고 두 며느리가 효부가 되면 나는 정말로 지금 이 유배지에서 그냥 늙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들들 좀 더 짓궂게 꾸짖는 내용도 많다면서요. 제발 공부 좀 하라는 내용이 아주 수없이 뭐 쓰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썼는데 뭔가 공부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으면 또 매섭게 질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어찌된 셈이냐 니네들은 지금 내 얘기를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그 너네 도예지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 거냐. 이 못된 병이 지금 골수에 박혀서 니들 지금 책이 없냐 재주가 없냐. 눈에 지금 귀에 총명이 없냐. 왜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정말 내가 진짜 유배 생활에서 좀 풀려나갔고 단 몇 년이라도 너희들하고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가까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자세히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뭐 본인이 워낙 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교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 자책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꾸짖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런 날도 있었어요. 맏아들 정학연이 유배 중인 아버지를 이제 찾아와 갖고 며칠 밤에 같이 보낸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산이 그 내용을 그런 찢어지는 내용을 이제 둘째 아들한테 하규라는 둘째 아들한테 편지 내용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아들을 디스라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옛날에 가르쳐줬던 경전의 이론을 지금 보니까 네 큰형은 하나도 대답을 못하더라. 우물두물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디스를 해요. 네,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는 다산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둘째 아들한테 편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진짜 뭐 그 어린 날에 화를 만나서 그 어린 날에 화를 만났다는 건 이제 아비가 지금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 혈기를 빼앗기고 정신도 지키지 않고 놀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정말로 한스럽고 안쓰럽다. 네 형이 그러니 너는 오죽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 디스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학이나 사학 이런데 이제 그 네 형이 좀 나은데 그런 네 형이 그 지경이면 너는 손도 안 댔는데 오죽하겠냐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해요. 이 편지를 받은 둘째 아들 학교 입장에서는 마음이 엄청 불편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형 때문에 자기도 뭐 완전히 야단 맞은 셈이니 걸떨결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술버릇 때문에 또 혼난 적이 있다면서요? 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학교가 이 큰 아들이 이제 강진에 와갖고 잠깐 며칠 동안 있을 때 얘기를 이제 둘째 아들한테 편지 보낸 내용인 거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왕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 같이 이렇게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다. 동생 그 학교는 주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뭐 형보다 2배 이상 된다며. 글 공부는 안 하고 아비 버릇을 이을 줄도 모르고 아비는 안 그랬는데 주량만 뭐 훨씬 아버지를 능가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디스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둘째 학교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직접 뵌 것도 아닌데 형 때문에 뭐 의문의 입회 뭐 이런 거 계속 당했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산이 아버지가 뭐라냐면 왕년에 이러면서 이제 결코 하면 안 되는 말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왕년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자기 리즈 시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도 내 주량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 옛날에 그 정조임금 때 이 정조임금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갖고 삼중 소주 그러니까 소주를 굉장히 이 희석을 시켜 갖고 농축을 시키니까 굉장히 소주가 강하거든요. 원래 그 전통적인 소주가 한 40도 50도 막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필통에 이제 가득 담아 갖고 어떻게 보면 원샷을 이제 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래서 오늘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자기는 하는 수 없이 마셨는데 전혀 취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큰 술사발로 이제 받아갖고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인사불성이 됐는데 나는 끄떡도 없었다는 거죠. 너네들 내가 술 그렇게 먹은 거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아들한테 그렇게 봤냐? 술 한 잔 반잔 이상 먹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산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년에 술 좀 마셨다, 주량이 엄청났다 이랬는데 사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한 잔 이상 안 마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이라는 거는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거지 목구멍으로 그냥 소가 물 마듯이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게 들이붓는 게 그게 무슨 술 마시는 버릇이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산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쓴 책을 좀 아들들한테 읽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게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쓴 책을 딸한테 읽으라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을 좀 읽고 한 부분이라도 뺏겨두고 이러는 것이 나를 위한 효도다. 뭐라냐면 나 죽은 다음에 니네들이 뭐 아주 뭐 좋은 음식 차리고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 책 한 편 읽어주고 내 책 한 부분이라도 뺏겨내는 것이 훨씬 기쁠 거다. 이 점을 꼭 새겨야 된다. 이 아비의 책을 안 읽는 인간들이 무슨 자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계속 혼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런데 이제 또 큰아들이 남의 병을 좀 고쳐주고 다녀서 이 아버지 다산이 화를 낸 적이 있다면서요. 맏아들이 이제 뭐 병도 고쳐준다고 아마 그 의원행세를 다니고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또 어떻게 또 유배지까지 들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엄청난 정보력인지 네. 간첩을 심어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질타의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뭐 의원이 됐냐? 도대체 네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냐? 이게 네가 의술을 빙자해서 아버지 혹시 또 구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서라 그런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지도 못한다.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해두는데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아서는 너한테 연락을 안 할 거고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다. 네 맘대로 해라. 다시는 말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 내용 정말 화가 아주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근본도 내력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귀면서 그렇게 막 왁자지껄 다니면서 아주 왈패들하고 노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 구명운동 한답시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들만 받는다 이래서 우려한 거죠. 다산이 계속 편지에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꾸짖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좀 꼰대 아빠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실은 요즘에는 자식 교육에 좀 무관심해야지 이제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 돈은 좀 있고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무관심. 예. 네, 저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잔소리만 맨날 하고 돈은 없고 그래갖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은 요즘 기준으로는 진짜 빵점 이거 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머나먼 유배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또 시시콜콜 또 뭐 간섭하고 앙앙불락하고 꾸짖고 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고 그러니까는. 네. 멀리 있어도 정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시를 하시니까 좀 숨막히는 아버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맨날 그런 삐형 남자하고 안 맞는다고 맨날 제가 삐형 남자인데 맨날 시시콜콜 얘기하고 뭐 그리고 뜬금포만 날린다 그래갖고 맨날 욕 먹거든요. 딸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귀향살이가 18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8년 동안 자기가 또 생각해서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또 귀향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뭐 멀리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다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다산이 쓴 편지 중에 가족을 향한 뭐 애틋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도 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뭐 보면은 뭐 이 그런 말이 있어요. 큰애 그러니까 학연이죠. 예. 뭐 4월 8개 이 말을 사서 꼭 온다고 했는데 말을 사서 온다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차 하나 뽑아갖고 네. 새 차 하나 뽑아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온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별할 생각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802년에 그러니까 이 유배 간 지 한 2년도 안 됐는데 막내 아들이 4살짜리가 있었거든요. 늦둥이가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오열을 합니다.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참 비참하구나. 정말 서럽고 진짜 슬프다. 정말로 이 어리광 부리던 말 한마디가 정말 이 눈에 삼삼하다. 이런 아주 그냥 애틋한 또 편지도 보냅니다. 네. 다산이 처음 유배를 떠날 때 아들들 나이가 이제 첫째, 둘째는 19살, 16살이라고 하셨고요. 또 막내 아들은 그러면 3살이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시집간 딸은 그 당시엔 8살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인과 아이들 놓고 갈 생각하면 발길이 진짜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 아버지, 부인, 아버지 남편의 그 마음을 담고 그다음에 부인이 또 이게 빛바랜 또 이 치마를 보냈을 때 어떤 그런 감정, 그다음에 두 아들이 참 앙앙불락하는 아버지의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상상, 얼마나 참 이게 짜증도 났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어떤 그 진짜 그 편지를 보면 부인과 자식을 향한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이제 오롯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게 그 미안하고 애틋함 이런 것이 이제 때로는 또 꾸짖음 형태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꼰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200년 전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다음에 남편의 마음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